클레멘트 오웬의 생애와 선교 파트 1. 버지니아에서 목포까지. 클레멘트 캐링턴 오웬은 그의 자녀들이 "아빠는 왜 우리와 함께 집에 머무르지 않나요?" 라고 말할 만큼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1909년 그가 사망했을 때 동료 선교사 존 F. 프레스톤이 했던 추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웬은 크리스천 신사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사랑방과 한국인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한국인과 교제하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는 복음 전파에 다분히 외골수적인 열정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건강과 가족을 외면하면서까지 보여준 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선교사로 임명받아 한국으로 파송받기까지 그의 신앙생활과 교육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열정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그의 탄생부터 한국에 파송되기까지의 신앙생활과 그가 받은 교육에 대해 살펴보자. 출생과 가족. 한국인에게 오기원으로 불린 오웬은 1867년 7월 19일 오늘날 미국 버지니아주 헬리팩스 카운티 클러스터 스프링스로 불리는 블랙 월넛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로버트 리 오웬과 어머니 메리 그릭스비 캐링턴은 버지니아 헬리팩스 카운티에서 태어난 동갑내기로 둘 다 장로교인이었다. 오웬의 아버지 로버트와 어머니 메리는 20살 되던 해인 1866년 10월 3일 결혼하여 이듬해에 첫 아들을 낳았다. 큰아들 이름은 어머니의 가족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넣어 클레멘트 캐링턴 오웬으로 지었다. 로버트와 메리 사이에는 장남 클레멘트 오웬을 포함하여 4자녀가 있었다. 장남 클레멘트가 출생하고 2년 뒤인 1869년에 차남 윌리엄 오웬이 태어났고, 이듬해 1870년에 장녀 메리 오웬이 태어났다. 막내 로버트 리그 오웬은 1872년 3월 23일 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태어난 유복자이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클레멘트 오웬이 4세 되던 해인 1971년 바로 아래 동생 윌리엄 오웬이 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아버지 로버트 리 오웬도 12월 7일 사망하게 된다. 어머니 메리 캐링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둘째 아들과 남편을 한 해에 모두 잃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다. 더구나 이제 4세인 장남과 1세인 장녀,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슬픔 속에서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녀 메리 오웬도 3년 뒤인 1874년 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클레멘트 오웬은 고작 7세였다. 인생 7년 만에 클레멘트는 아버지와 두 동생을 잃는 비극적인 경험을 했다. 남편과 두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연이은 슬픔 속에서 어머니 메리 캐링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장남 클레멘트를 시부모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클레멘트 오웬은 어머니의 손을 떠나 조부모의 집으로 옮겨져 자랐고 조부모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 만약 동생 윌리엄과 아버지가 사망한 1871년에 4살 배기 장남 클레멘트 오웬을 시부모에게 맡겼다면 1살인 여동생 메리와 뱃속에 있던 로버트는 자연히 어머니가 돌보았을 것이다. 혹은 여동생 메리가 사망한 1874년에 2살인 로버트는 남겨두고 클레멘트만 떠나보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머니 메리 캐링턴이 재혼한 1879년에 보내졌을 수도 있다. 1879년 12월 17일에 클레멘트의 어머니 메리는 제임스 스펜서와 재혼한 후 고향 헬리팩스를 떠나 1890년경 렉싱턴으로 가족들과 함께 옮겨갔다. 재혼한 제임스 스펜서와 메리 캐링턴은 6자녀를 낳아 길렀는데 1912년 그녀의 사망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딸 셋과 아들 하나였다.
재혼 후 낳은 첫 아이 찰스는 20세 때 배가 전복되어 강에서 익사하고, 토목기사로 일하던 막내 마르쿠스는 24세 때 댐 공사 중 발을 헛디뎌 낙사했다. 클레멘트 오웬의 어머니 메리 캐링턴은 첫 남편과 사별하고 3명의 자녀 윌리엄 오웬, 메리 오웬, 찰스 스펜스를 먼저 하늘로 보낸 후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은 기구했다. 클레멘트 오웬의 유복자 동생 로버트 오웬은 조부모에게 보내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생 로버트가 클레멘트 오웬과 함께 조부모의 집으로 보내져 자랐다면 서로 크게 의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클레멘트 오웬의 편지에 수신인으로 동생 로버트는 보이지 않는다. 클레멘트 오웬은 아버지와 동생이 사망한 1871년에서 어머니가 재혼한 1879년 사이에 조부모의 집에 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자라고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클레멘트 오웬의 할아버지는 윌리엄 리 오웬, 할머니는 해리어트 아만다 이즐리이다. 같은 헬리팩스 출신인 이들은 1842년 9월 3일에 결혼하여 11명의 자녀를 모두 블랙월넛에서 낳고 길렀다. 클레멘트 오웬의 아버지 로버트 리 오웬은 둘째 자녀이자 맏아들이었다. 이들 대가족은 1857년 헬리팩스 카운티 클러스티 스프링스에 저택 써니뷰를 짓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 저택은 이후 화재로 전소되었으나 클레멘트 오웬의 동갑내기 막내 삼촌인 루퍼스 오웬이 1894년에 다시 지었다. 현재 이곳에는 오웬 가족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묘지에는 클레멘트 오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비롯하여 오웬 가문의 일원 다수가 묻혀 있다. 클레멘트의 할아버지 윌리엄 리 오웬은 고향 헬리팩스 카운티에서 정치인이자 사업가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고향에 엘린우드 농장을 만들어 집안을 이끌어갔으며 면화 사업도 했다. 1865년에서 1867년에 그는 헬리팩스 카운티를 대표하는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을 지냈고, 1867년 12월에서 1868년 4월까지 버지니아 헌법규약위원회 위원, 1868년에서 1869년까지 구인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기도 했다. 또한 1864년부터 1871년까지 버지니아 군사학교 이사, 1876년부터 188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햄든 시드니 칼리지의 이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 중 최소 2명은 햄든 시드니에 다녔고, 그중 5째 아들인 아치볼드 알렉산더 오웬은 햄든 시드니 총장 존 M.P. 아킨슨의 딸과 결혼하여 그의 사위가 되었다. 클레멘트의 할아버지 윌리엄 오웬의 출생 200주년인 2009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오웬 장학금이 햄든 시드니에 조성되었다. 4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2 동생을 잃은 클레멘트 오웬이 조부모 집에서 자라게 된 것은 한편으로 그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부모와 삼촌들, 고모들, 사촌들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 속에서 자랐다. 어머니나 유복자 막내 동생보다도 삼촌과 숙모, 이모와 사촌들이 그에게는 더 가까운 가족이었다. 유학 중에 잉글랜드 런던에서 1892년 7월 12일에 판이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보낸 편지 끝머리에 그는 자신을 사촌 클렘이라고 쓴다. 서로 이름을 편하게 부르며 애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판이는 아주 가까운 친척 여동생인 것 같다. 판이는 이후 그가 1909년에 사망할 때까지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낸 사랑스런 여동생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는 프랜시스, 프랭키, 숙모, 삼촌, 할머니, 아담 등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어머니 메리 캐링턴, 유복자 동생 로버트에게 쓴 편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조부모의 집에서 자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자주 찾아오거나 가까이 살며 교제한 친척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평생 사랑하며 의지했던 것 같다. 비록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재혼하여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야 했지만 클레멘트 오웬은 조부모와 그 가족들의 영향으로 이후 그가 선교사로 내한하여 헌신하는 데 필요한 신앙과 교육을 받았다. 특히 클레멘트 오웬은 사회적으로 헬리팩스 카운티의 영향력을 가진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오웬은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한 병원이나 성경학교를 지으려고 했다. 병원보다 성경학교 건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에는 강당, 채플, 강의실, 기숙사 등이 포함된 건물의 구조를 구상하기도 했다. 이 편지를 쓴 직후 오웬이 사망해서 그의 생전에 이를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오웬의 꿈을 잘 알고 있던 아내 휘팅에 의해 1914년, 즉 그의 사망 5년 후 미국 친척들의 후원으로 오웬 기념관이 지어졌다. 그곳에는 윌리엄 L. 오웬과 클레멘트 C. 오웬을 기억하며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클레멘트 오웬이 가장 존경했던 할아버지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다. 교육. 프레스톤의 추도문에 따르면 조부모에게서 배우며 자란 클레멘트 오웬에게 신앙을 전수한 이는 친할머니 해리어트 아만다 이즐리와 외할머니 제인 왓킨스 캐링턴이다. 클레멘트 오웬은 이 두 할머니에게 배운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신앙을 교육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장로교 전통의 신앙에 기초한 교육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가 무척 존경했던 친할아버지 윌리엄 리 오웬이 장로였으며 그의 삼촌 다니얼 윌리엄 오웬과 루퍼스 오웬의 무덤이 스프링힐 장로교회 묘지에 있는 것으로 보아 클레멘트 오웬 역시 이 교회에 출석하며 장로교 신앙을 배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수학한 학교인 햄든 시드니, 에든버러 뉴 칼리지, 리치몬드 유니언 신학교는 대표적인 장로교 대학이자 신학교였다. 이런 전통 속에서 그는 남장로교 목사로 안수받고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아버지가 사망한 4세 이후 성장기에 조부모의 집에서 인격과 정신, 세계관을 형성한 클레멘트 오웬은 아마도 부모와 살던 시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 가문의 장로교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클레멘트 오웬이 청소년기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대학 진학은 집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할아버지가 1881년 사망할 때까지 이사로 섬겼고 삼촌 2명이 졸업했으며 그중 아치볼드 알렉산더 오웬이 학장의 사위로 깊이 관계하고 있던 햄든 시드니 칼리지에 1882년 입학했다. 그리고 1866년에 3등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남장로교 파송 한국 선교사 첫 7인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1892년에 내한하여 성서 번역위원, 평양신학교 교수로 활동한 윌리엄 D. 레이놀즈도 이 학교를 졸업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오웬과 동갑내기이나 오웬보다 2년이 늦은 1884년에 햄든 시드니 칼리지에 입학하여 1886년에 졸업했다. 또한 클레멘트 오웬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버지니아의 유니언 신학교에 진학하는데 레이놀즈 역시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여 오웬과 레이놀즈는 두 학교의 동문이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이 햄든 시드니 칼리지에서 교제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클레멘트 오웬이 이후 선교사로 지원하고 버지니아 의대에 진학하여 수학하는 동안 의료 선교사로 지원한 드루 역시 햄든 시드니 칼리지의 동문으로 이들을 통해 오웬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한 선교사들이 동문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던 점으로 미루어 동갑내기 동문 후배이자 선배 내한 선교사인 레이놀즈와 그가 재정을 지원한 드루 등을 통해 오웬은 한국 선교 상황에 대해 파악했으며 한국 선교를 꿈꾸고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다. 햄든 시드니 칼리지를 졸업한 클레멘트 오웬은 버지니아 대학으로 진학해 더 공부하고자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가 다시 학업을 시작한 것이
약 5년이 지난 1891년이다.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이 5년의 공백이 오웬에게는 결코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기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분명한 응답을 준비했다. 즉 오웬은 1891년 당시 햄든 시드니 칼리지와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던 남장로교회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 장로교 본산지인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에든버러의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배우기도 했다. 프레스톤의 추도문과 1907년에 발간된 유니온 신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카탈로그에 소개된 1894년 동문 명단 중 오웬의 이력에 따르면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2년간 수학했다고 하나 실제로 그 기간은 1년 남짓인 것 같다. 런던에서 파니에게 보낸 1892년 7월 12일자 편지에서 오웬은 나는 다음 주 중에 에든버러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묻는 파니에게 현재 기대하기는 내년 4월 혹은 5월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1893년 11월 9일 프랭키에게 보낸 편지는 버지니아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에서 쓴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보아 에든버러 뉴칼리지에서 수학한 기간은 1892년 7월에서 1893년 4에서 5월 혹은 11월 이전 약 1년 전후 되는 기간이었다. 클레멘트 오웬이 수학하던 당시 에든버러 뉴칼리지는 현재와 조금 달랐다. 현재의 뉴칼리지는 1935년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부와 통합되어 대학교 인문학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오웬이 수학한 1891년에는 1843년 대분열 이후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 인사들이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소속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새로운 학교였다. 유학 기간 동안 오웬은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런던 등의 유럽을 탐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 타올랐다. 1893년 11월 9일 프랭키에게 쓴 편지에 토요일에 선교회를 위해 글을 준비해야 해서 그날 아침에는 아침도 거르고 글을 쓰기도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든버러에서 돌아온 이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클레멘트 오웬이 진학하여 신학을 수학한 유니온 신학교는 남장로교 신학을 이어가는 학교로 학교 잡지 유니온 신학교 잡지를 통해 한국 선교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특히 1891년 가을에 발간된 이 잡지에는 그해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개최된 제12차 미국 신학생 선교연맹 대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서 언더우드 목사가 참여한 것과 그의 연설문, 한국에서의 선교 진척을 싣고 있다. 또한 해외 선교는 일본과 한국처럼 전략적인 포인트에 강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892년 가을호에는 한국, 우리의 새로운 선교 스테이션을 실어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교실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클레멘트 오웬이 수학하고 있던 때 유니온 신학교는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 계시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 꾸준히 한국을 소개하고 있었다. 유니온 신학교 동문들의 한국 선교는 분명히 클레멘트 오웬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했으며 이 학교가 그의 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게 해준 것이 분명하다. 클레멘트 오웬 역시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글을 1893년 유니온 신학교 잡지 겨울호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명한 소명 확인과 더불어 선교회가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 건강한 신체를 위해 최선의 훈련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걷기, 노젓기, 승마, 자전거 타기 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어디를 가든 어려움이 없는 건강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클레멘트 오웬은 꾸준히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을 때도 체력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장작 패기, 걷기,
뛰기 등을 꾸준히 했다. 특히 그는 자전거 타기를 즐겼는데 그의 편지 곳곳에 자전거를 탔다는 내용이 나온다. 야구공에 맞아 발등을 다쳤을 때 걷기가 어려워 13마일이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으며 비록 자전거 타기가 자기에게 잘 맞는 운동인지는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1시간에 9마일이나 주파하기도 했다. 심지어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으로 갈 때도 새 자전거를 구입해서 가져갔다. 그는 자신이 타고난 건강한 신체를 가지지 못했기에 자기 자신에 비추어 선교사로서 중요한 준비 중 하나가 바로 신체의 강인함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또한 클레멘트 오웬은 신학과 의학을 모두 겸비할 때 목사로서는 선생으로, 의사로서는 치유자로 선교지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의료 기술을 익히는 것은 선교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동료 선교사들의 건강도 돌볼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익한 준비라고 말했다. 특히 위에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글에서 클레멘트 오웬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남부지방의 선교를 개시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의료 선교사가 개척자라고 말했다. 이로 보건대 오웬은 이미 한국을 마음에 두고 선교사 훈련에 임한 것이 분명하다. 1893년 오웬은 에든버러에서 돌아와 유니언 신학교에 복귀하여 남은 학위 과정을 마쳤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 1893년에 그가 남장로교 파송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다. 이듬해 1894년 4월 14일에 그는 남장로회 로누크 노회에서 설교사 자격을 부여받았고 6월 18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오웬은 해외 선교에서 차지하는 의료 선교의 비중을 실감하였기 때문에 1893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해외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한 가지를 갈등하였는데 그것은 곧 해외 선교의 시급성과 의료 선교의 중요성 사이에서의 고민이었다. 그 자신이 의료기술을 갖추기까지의 시간 소요와 그 사이에 벌어질 인생의 불확실성으로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본인이 의과 수업을 받는 기간 동안 한국 의료 선교의 시급성에 대처하기 위해 자기 대신 의료 선교사를 보내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오웬이 선택하고 후원한 의사가 햄든 시드니와 버지니아 대학 의대 출신의 선배 알렉산더 다머드루이다. 1893년 4월에 한국에 입국한 첫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 드루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의 진료소에서 의료 사역을 했으며 1895년부터 목사 윌리엄 전킨과 함께 군산 스테이션을 개척했다. 1896년에는 군산항에 진료소를 개설하여 의료 활동을 시작했는데 5년 후인 1900년 늑막염에 걸려 목포에서 사역하고 있던 오웬을 군산으로 불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병이 지속되어 결국 선교를 중단하고 한국을 떠나 1901년 귀국하게 된다. 오웬은 자신의 의학 공부 기간에 드루 선교사를 후원했다는 기록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유니언 신학교 잡지 1898년 보모에 실려있는 한국의 유니언 신학교 사람들이라는 무어의 글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오웬이 드루를 재정 지원한 것은 유진 벨을 통해 다른 선교사들에게 알려졌고 프레스톤도 추도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클레멘트 오웬은 1894년에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같은 학년의 교목으로 봉사했다. 그리고 1896년 6월 17일에 졸업했으며 그해 가을 선교사로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 동문 소식에 오웬이 해외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고 유니언 신학교 잡지 1896년 1, 2월호에는 오웬 목사가 현재 버지니아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을에 출항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웬은 버지니아 의대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선교사로 출국하지 않고 다시 뉴욕에서 의학 대학원 과정과 의료 실습을 이어갔다.
그가 다닌 뉴욕의 대학원은 뉴욕 대학원 의대 및 병원이었는데 이 학교는 1882년에 설립된 후 1948년에 뉴욕 대학교 의대의 대학원 과정과 통합하여 현재의 뉴욕 대학교 그로스먼 의학대학원으로 발전했다. 이 학교의 1897년에서 1898년 연례 소식지를 보면 오웬은 클레멘트 C. 오웬, 버지니아주 렉싱턴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연례 소식지는 출판된 직전 연도의 학교 교수진, 직원, 학생, 학교 정책 및 소식 등을 담고 있으므로 오웬이 버지니아 대학교 의대를 6월에 졸업한 후 곧바로 이 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가 프랜시스에게 1897년 1월 7일자로 보낸 편지를 작성한 곳은 뉴욕주 뉴욕 대학원 병원이었는데 이 편지는 겨울방학 중에 버지니아로 내려가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다 뉴욕으로 복귀한 직후에 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웬은 1896년에서 1897학년도에 1년간 이 학교에 다니며 대학원 학위과정과 병원 실습을 한 것이다. 또한 그가 학위와 실습을 위해 뉴욕에 머무는 동안 선교의 열정을 더욱 불태웠으며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접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욕 대학원 병원에서 근무하던 1897년 1월 7일에 프랜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웬은 기독교 연맹 집회에 참석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다. 이 편지를 통해 그가 이 집회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선교에 대한 소명을 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올해 첫 안식일을 극장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꽤 끔찍하게 들리겠지. 그런데 그 건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정말 가득 찼어. 기독교 연맹 사람들이 모인 집회의 마지막 마무리였지. 오전에 심슨 박사가 강력한 선교 강연을 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 오후에도 몇 강연을 들었는데 3시간 동안 진행되었어. 강사 중에는 지난 여름에 우리 친구 스터드 씨도 있었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감동적인 말을 들으니 좋았지. 피어선 박사는 밤에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어. 내게 정말 큰 감동을 준 또 다른 강사는 남미에서 15년 동안 일한 스웨드였어.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사역할 사람 100명을 얻게 해주시리라는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해. 그런데 시카고 무디 학교에서 그에게 47명을 보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나는 그가 이 장소에서 몇 명이나 찾아내는지는 모르겠어. 그는 정말 온 힘을 다하고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 100명과 함께 4년 안에 남미가 복음화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어. 한국에서 온 한 젊은 선교사가 한 말을 너에게 들려줄게. 그는 선교사 10명이 더 있으면 한국이 10년 안에 복음화될 수 있다고 해. 이 집회에 참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웬은 남장로교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에 한국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신청하였다. 해외 선교위원회는 1897년 2월 9일 이를 승인한 후 한국 선교회에 오웬 의사가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한국의 유진 벨은 1897년 8월 22일자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을에 오웬 의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알렸다. 지난번 편지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잉골드 양과 버지니아주 출신의 오웬이 이번 가을에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97년 여름, 오웬은 뉴욕에서 의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1898년 버지니아주 렉싱턴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나갈 준비를 서둘렀다. 이때 학교의 동기생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기필코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벨을 비롯하여 한국에 있는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기대와 달리 오웬이 한국으로 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1898년 초부터 그는 여러 지역 교회 예배와 선교 모임에 초청받아 설교하고 강연하고 있다는 편지를 남겼다. 3월 1일에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1897년에 출간한 기행문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읽기 시작했으며
초청받은 강연과 설교 때마다 한국에 대해 말하곤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한국에서 온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자신이 언제 오는지 선교사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만큼 한국의 선교사들은 오웬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기다림. 한편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지역 스테이션 개설을 위해 유진벨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를 기다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유진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장로교 한국선교부는 결국 전남 최초 스테이션인 나주 스테이션 개설을 유보하고 목포 스테이션 개설로 선회했다. 유진벨 선교사는 1897년 3월부터 나주 선교를 시작하였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9월에 이르러서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7년 10월 1일을 기하여 목포가 자유무역항으로 개항되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18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6차 연례회의를 군산에서 개최했다. 이 연례회의에는 본국의 해외 선교부 총무 체스터가 내한하여 참석하고 있었다. 이 회의의 관심사 중 하나는 나주 스테이션의 적합성과 목포 스테이션 개설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까지 나주에는 스테이션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사 한 명과 더 많은 선교 인력이 보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여행이 이루어졌고 잠정적으로 선교사 한 가정이 머물 수 있는 사택도 구입되어 있다. 벨의 한국어 학습을 지도해주는 어학 선생과 그의 아내가 서울에서 내려가 현재 그 사택에서 살고 있다. 또 남자 한 명이 수세를 희망하고 있다. 그곳은 내지에 있는 도시인데 서양인들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사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1일 개항장으로 선포된 목포는 즉시 우리 선교부를 위한 물자 공급 기지와 스테이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봄 목포에 선교사가 거주할 수 있는 사택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교부는 이 회의에서 목포 스테이션 개설 작업에 필요한 자금 1,500달러를 선교본부에 요청하고 유진벨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나주는 선교 인력, 특히 의료 선교사가 보강되지 못했고 나주 주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이에 따른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로 보류하였다. 결국 10월 1일 개항한 목포에 스테이션을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주를 보류하고 목포에 스테이션을 건설하기로 한 연례회의 결정에 따라 유진벨은 1897년 11월 27일 목포를 향해 떠났다. 목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2달 전에 개항한 후여서 유진벨이 판단하기에 스테이션 설립에 적합한 토지는 모두 매각된 상태였다. 그러나 목포에 머무는 동안 유진벨은 건물을 짓고 정원을 가꿀 장소를 발견하였고 즉각 매입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가격 협상을 벌여야 했다. 이듬해 1898년 3월 2일 서울을 출발하여 군산을 거쳐 일주일 후 다시 목포에 도착한 그는 작년 11월 방문 때 봐둔 토지를 은화 390달러에 매입했다. 유진벨은 목포가 전라도 지방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선교 사역에도 좋은 장소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목포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곳이 교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진벨은 봄이 되면 목포에 함께 내려갈 의료 선교사 오웬의 도착만 기다리면서 어머니에게 우리의 이동은 또 다른 의사의 도착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편지하였다. 목포에서 보낸 유진벨의 편지는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보내기로 한 오웬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이 많다. 그러나 1898년 3월이 되었는데도 오웬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유진벨 목사는 혼자서 목포로 내려가 건축을 시작하기로 하였다.